그렇죠. 한 번 돌릴 때 40분에서 1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Kaggle에서의 GPU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얘기를 해 줄게요. Kaggle에서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Kaggle 컴피티션으로 가서 내가 호스트하고 있는 컴피티션에 예를 들면 Financial Engineering 1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노트북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노트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그러면은 New 노트북을 눌러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는데 어유 노트북이 곧바로 만들어지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내 노트북 꺼 버리고 원래는 노트북 만들 때 예 우리가 이렇게 뭐 이 약간의 이렇게 옵션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옵션이 없어졌네요. 어 뭐 옵션이 없어졌어도 예 찾아보면 예 인제 찾았네. 요쪽에 쉬어 아래쪽에 보면은 요 점 3개 있는 버튼 있죠. 그래서 그 버튼에 가 보면 여기에 accelerator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none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보면 GPU 또는 뭐 TPU 이런 애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GPU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 예 그래서 GPU를 그 turning on GPU will reduce the number of CPUs available and we only will only speed up image processing and neural networks. So 예 뉴럴 네트워크는 잘 된대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는 지금 보면 2 주에 37 시간 요번 주에 37 시간으로 리미트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약간의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GPU를 턴온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 노트북은 GPU를 사용한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이게 GPU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GPU를 사용하면 실제로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읽어 온다든지 뭐 데이터를 쓴다든지 이런 데이터 사이즈가 많을 때는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쓰는 거는 GPU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럴 때는 GPU를 사용해 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는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할 때는 GPU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이거다.' 싶어서 '아 진짜 이거 뭐 빨리 돌려야겠다.'라고 할 때 GPU를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TPU도 있는데 요 TPU는 이건 이제 진짜 텐서플로우만을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CPU 하면은 CPU는 컴퓨터 프로세싱 유닛 그다음에 GPU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원래 GPU의 목적은 그래픽을 하는데 계산할 연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인제 매트릭스 연산이 많아서 그 매트릭스 연산을 내 부담을 CPU한테 줄여 주기 위해서 이제 GPU를 사용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 연산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거는 이 TPU는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종류의 프로세싱 유닛이어서 텐서플로우를 그러니까 텐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예.
근데 여기 보면은 TPU는 근데 TPU를 내가 특별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코드에다 적지 않으면 TPU는 사용을 못 한대요. 따라서 굳이 나는 TPU를 사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여기 있는 요 TPU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텐서플로우에 가 보면 실제로 TPU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있는데 TPU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좀 더 인제 의미가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처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텐서플로우는 5 줄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5 줄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import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네. TensorFlow as TF 해서 텐서플로우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모델을 에다가 약간의 인포메이션을 더 주고 그게 뭐냐면 모델 컴파일 그다음에 모델 닷 fit 그리고 틀렸다. 모델 닷 predict 이게 사실은 텐서플로우의 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인풋과 모델 사이에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플레이트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요 4 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인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뭐 그건 그림을 그리는 거여서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면 모델 닷 프레딕트 아니 자 모델부터 인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만드는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기본적으로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앞에 인풋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레이어를 다 통과하고 나온 아웃풋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풋하고 아웃풋을 이제 잘 연결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이 각각이 하나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얘를 F라고 부르고 얘는 뭐 그다음에 뭐지 G 얘는 H 얘 이름이 각각 얘 FGH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펑션을 FGH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인제 이 레이어 안에는 노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노드를 하나씩만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X도 하나 밖에 없는 경우. 하나 밖에 없으니까 얘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X. 그래서 X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뭔가 어떤 펑션이 있어서 여기서 계산돼서 나오는 애는 f of x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f of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f of x가 다시 g의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얘는 그냥 나의 인풋일 뿐이에요. 그리고 걔를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시 h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g의 f의 x의 x의 x. 그래서 얘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말할 때 네트워크 요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성 함수예요. 컴포짓 펑션. 그래서 우리가 컴포짓 펑션을 만들려고 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 합성 함수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풀릴 수 있는 문제만 여러분들한테 합성 함수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이 펑션의 모습은 어찌어찌 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뭐 푼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펑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컴포짓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의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의 펑션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걸 레이어라고 만들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요 각각의 펑션이 이렇게 심플한 모습이 아니라 각각의 레이어에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고 싶어서 이래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나의 레이어면은 항상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레이어에 서로 다른 노드에 다른 액티베이션을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그냥 스스로 다 짜야 돼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제공해 주는 레이어는 항상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액티베이션의 예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렐루 이런 애가 있었죠. 그럼 이 렐루가 뭐냐? 렐루를 이야기를 해 보면 렐루는 이름이 되게 '어이 저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 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맥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약간 이상하기는 하지만 요게 렐루 펑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 레이어를 거치면 f 오브 x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다가 더 가하면 여기서 사실 나오는 건 f 오브 x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맥스 괄호 열고 f 오브 x 컴마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맥스 펑션을 사용을 할까? 또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다른 종류는 무엇이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의 다른 종류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렐루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팬시한 이름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함수들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10H라고 해서 뭔가 삼각함수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맥스나 10H가 뭔지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굳이 궁금하면 가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면 얘네의 식이 나와요. 근데 어 우리가 하는 모델에서는 소프트맥스나 10H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소프트맥스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림을 놓고 그림을 분류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이 값을 확률의 형태로 바꾸어 줄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그냥 리그레션 문제고 컨티니어스 베리어블을 그냥 프리딕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분이 원하면 소프트맥스를 중간에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해 보고 안 건 뭐냐면 이런 이런 우리가 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는 굳이 소프트맥스나 10H 같은 거 쓰지 않고 렐루를 써도 잘 되더라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렐루만 써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른 걸 써 보겠다.'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에다가 렐루를 적용하겠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는 소프트맥스를 하겠다. 여기다는 뭐 10H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다 따로 하고 싶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기 위해서 레이어를 정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적은 이 식은 굉장히 심플한 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각 노드를 보면 각 노 각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 안에 노드를 하나만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두 개의 노드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노드는 일단 노드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냐면 ax 플러스 b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이 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풋이 많다. 위로부터 인풋이 많으면
단순하게 AX 플러스 1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W1 X1 플러스 W2 X2 어 W2 X2 이러면서 원하는 있는 그 입력의 개수 WN, XN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바이어스라고 하는 텀이 붙은 이거 전체가 요 노드 안에 있는 펑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노드는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의 애가 들어가 있는데 다만 웨이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W1이라고 쓸 수밖에 없 뭐 예를 들면 여기 W1 프라임 또는 인제 사실은 요게 어 W11, W12, W1N, W21, W22 그다음에 W23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트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리니어한 펑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까 설명했던 max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max 얘 컴마 0 이 요 첫 번째 노드로부터 나오는 값이에요. 그 두 번째 노드는 또 여전히 max 얼마 얼마 컴마 0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다음 레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 레이어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인풋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 레이어에 몇 개의 인풋이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나의 위의 레이어에 몇 개의 아웃풋이 나오느냐가 그다음 노드 그다음 레이어의 안에 있는 노드의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 난 지금 두 개가 있구나.' 하면은 여긴 또 다른 W1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쓰면 max의 아까 뭐 W 어쩌고 저쩌고의 B의 0 더하기 왜냐면 여기 하나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게 W2 그다음에 얼마 얼마 더하기 B 하면서 이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또 다른 리니어 펑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겠다면 또 뭐 소프트맥스가 뭐 어떤 펑션의 모습이니까 가 얘의 아웃풋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한 리니어 펑션을 일단은 렐루를 적용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마치 옵션 그래프처럼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또는 뭐 더 가파르게 바뀐다든지 뭐 어떤 애는 더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리고 얘네들 각각이 다시 인풋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W1, W2, W3의 웨이트를 가하고 거기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리고는 거기다 또 맥스에다가 0을 아니면 뭐 소프트맥스로 가면 소프트맥스에 0 이라고 하는 애가 그다음 레이어에서 또 다시 아웃풋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한 모델을 만드는데 이거를 TF, 케라스 어 시퀀셜 그리고는 커다란 괄호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퀀셜 안에는 하나의 어레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앞에 뭐가 있겠지만 뭐 댄스 그다음에 그다음 줄에 또 다른 댄스, 또 다른 댄스 이렇게 되는데 이 댄스 하나하나가 얘네가 레이어예요. 그래서 내가 요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적어 주게 되었는데 요 안에 적어 주는 숫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댄스는 그러니까 요 안에 일단 적어 주는 숫자가 내 첫 번째 댄스 레이어를 10 이라고 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노드가 10 개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댄스 레이어의 인풋은 두 번째 댄스 레이어가 얘인데 얘의 인풋은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내 앞에 애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10 개가 나의 인풋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노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노드는 이 10 개를 다 받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 댄스 레이어를 내가 예를 들면 그냥 뭐 하나만 했다. 그러면 여기 그냥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댄스 레이어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댄스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가 나의 인풋이 되기 때문에 얘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댄스 레이어는 나의 인풋이 어떤 모양인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덴스 레이어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input shape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nput shape equal 하면서 여기에 튜플의 형태로 반드시 여기를 반드시는 아니지만 튜플의 형태로 써 주는 게 예 좋습니다. 그래서 튜플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6 컴마 이렇게 적었죠. 이 컴마가 있어야만 얘가 튜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풋이 6 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 이 첫 번째 덴스 레이어의 인풋이 6 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얘를 다 받고 두 번째도 얘를 다 받고 세 번째에도 얘를 다 받고 그래서 요 첫 번째 노드 안에는 W1 부터 시작해서 W6 까지 그래서 6개 플러스 바이어스 하나 해서 7 개의 파라미터. 그다음에 여기도 7 개의 파라미터, 여기도 7 개, 7개 쭉 해서 내가 10개 하면 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토탈 70 개의 파라미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0 개의 파라미터가 있지만 나오는 요 아웃풋은 10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쪽 요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는 몇 개의 파라미터를 갖냐면은 얘는 11 개의 파라미터를 가져요. 왜냐면 앞에 인풋이 10 개여서 W들이 10 개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B가 하나 있으니까 11 개. 그리고는 요 두 번째 덴스 레이어의 요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또 노드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곱한 게 이 레이어의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모델 닷 서머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쓰죠. 이럴 때 얘가 첫 번째 레이어가 누구다.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다. 두 번째 레이어가 누구다.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다. 그리고 걔네 다 더하면 토탈 파라미터가 몇 개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모델 서머리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래서 뭐 결국 이게 이제 시퀀셜 모델 그리고 우리가 왜 얘를 시퀀셜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이어 다음에 그다음 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있어서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내려와야 돼요. 그거 밖에는 못 해요. 그것 이상의 걸 하려면 우리가 다른 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컴피티션 1에 계속 어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나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인풋이 있는데 걔네를 가장 잘 그래서 여기 인제 뭔가 Y 햇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진짜 Y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오차를 가장 줄여 주는 그런 W와 B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레이어를 몇 개를 넣어야 되나 또는 내가 하나의 레이어 안에 노드를 몇 개로 바꿔야 되나에 따라서 얘의 퍼포먼스가 확확 달라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뭐 레이어는 3 개 뭐 노드는 여기 뭐 10개 뭐 몇 개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마지막에 목적이 이건데 우리가 지금 모델을 만든 부분에는 이 목적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로스 펑션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그 이걸 나는 나의 로스로 쓸 수도 있고 또는 y hat 마이너스 y의 절대값의 서메이션의 n으로 나누는 애를 나의 로스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모델 닷 컴파일에서 나는 어떤 로스를 쓸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게 MSE를 쓸 거다. 또는 뭐 mean absolute error를 쓸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사실은 안 가르쳐 줘도 되는데 그러면 그냥 디폴트로 돌아요. 근데 여기에 옵티마이저. 그래서 옵티마이저도 바꿔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꿔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옵티마이저든지 다 기본적으로 미분값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아이들인데 그들의 퍼포먼스가 문제에 따라서 어떤 옵티마이저가 다른 것보다 뭐 좀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같은 문제에서는 사실은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해도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했으면 다시 그 5 줄짜리
텐서플로우 코드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임포트였어요. 뭐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TF 뭐 TF 케라스 뭐 시퀀셜 뭐 이러면서 인제 모델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모델에 대해서 모델 닷 컴파일 이러면서 얘한테 "나의 로스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W와 B를 "계산을 해 봐라."라고 시켜야 되는데 아직 모델한테 뭘 안 가르쳐 줬냐면은 나의 X와 Y가 누군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X와 Y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fit 이라고 하면서 내 X는 누구고 나의 Y는 누구다. 그다음에 하나 더 몇 번 돌릴 거다. 요 3 개가 필수 사항입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안 돌아가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보여준 이제 그 노트북에는 이 X, Y 입학 말고도 뭐 밸리데이션 뭐 막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깐 어 얘는 이 3 개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여기에서도 인제 에러가 나는 경우는 나는 틀림없이 X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처음에 내가 모델을 디파인 할 때 모델의 input shape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양하고 얘하고 안 맞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쪼금 조심을 해야 되고 요 X를.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요 X를 X라고 안 썼고 사실은 뭐라고 썼냐면은 뭐 train features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바꿔서 넣었죠. 그리고 Y는 뭐 train labels 이게 인제 여러분들이 요 임포트와 모델 사이에서 해야 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피처만 제대로 뽑았나? 나의 트레인 레이블만 제대로 뽑았나?' 그걸 보고 나면 그러면 이 fit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 모델은 이미 이 모델 안에 이미 계산된 W와 B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한테 dot predict 하면서 나의 테스트 데이터셋. 그리고는 이 테스트 데이터셋은 당연히 요 input shape 요 X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모델은 항상 같은 인풋을 받게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인풋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잘 피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 테스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테스트의 제일 앞에 보면 아이디라고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디를 뺀 애를 우리가 요 엑스에다가 놓고 트레이닝 시켰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아이디를 같이 넣었다. 이러면 프레딕트가 안 된다고 나와요. 이게 프레딕트가 안 되는 게 모델이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못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결과를 예를 들면 뭐 내가 얘를 뭐 마이 프레딕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이 변수에 나의 프레딕션이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잘 세이브 시키고 그다음에 얘를 서브미션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피티션이 끝나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받아보죠. 어디가 이해가 안 될까? 질문이 없네요. 음. 그럼 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 두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 개수가 결정되는 부분. 오케이. 레이어의 아웃풋은 인풋의 수와 같은가요? 옵티마이저 부분. 레이어와 노드의 개수의 가이드라인. 댄스를 쌓아서 비전형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오. 자, 쉬운 거부터 해 보죠.
댄스를 쌓아서 비선형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자 일단 댄스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을 해 보면 댄스는 어떤 레이어를 내가 '댄스 레이어다.'라고 정의할 때는 여기 인제 노드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어떤 복잡한 얘기 있는지 나는 신경 안 써요. 난 그냥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 하나의 댄스 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댄스 레이어는 앞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모두 다 인풋으로 받는 애.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앞에 나왔던 애를 다 인풋으로 받는 애를 가지고 댄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댄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 뭐 조밀하다, 빡빡하다 뭐 이런 의미겠잖아요. 그래서 댄스 레이 그리고 저 댄스 레이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댄스 레이어를 몇 개를 쌓았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이 없으면 그냥 리니어한 아이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때는 레이어를 쌓아도 마지막 결과는 결국은 리니어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쌓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레이어가 하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요 그리고 난 여전히 이제 맥스 렐루를 인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요 첫 번째 노드로부터 나올 수 있는 애는 모양이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맥스에다가 어떤 리니어 펑션 곱하기 0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든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든지 아니면 굉장히 빡빡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물론 요 기울기는 이제 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결국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요 직선 부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요 리니어 펑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0 보다 작으면 그다음에 0이 돼 버리는. 그래서 이런 애가 첫 번째 노드로서 나오고 두 번째 노드로 나오고 세 번째 노드에서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끝이다. 아니 거기서 끝날 수는 없고 마지막에 마지막 노드는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마지막 레이어의 노드는 반드시 한 개이어야만 해요. 반드시 한 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predicted value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지막 노드를 4 개로 했다 하면은 숫자가 4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y 햇이 4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게 4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y하고 차이를 계산해 봐라 이러면은 어 사실은 어찌어찌해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노드는 하나예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노드 하나는 지금 레이어가 요 바로 위에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금 내가 그린 요 3 개의 애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그릴 수 있는 마지막 그림은 이런 그림밖에 못 그려요.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각각이 그냥 리니어하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래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으면 이런 각각이 피스와이즈 리니어이네 가 나의 인풋이 되고 또 다른 피스와이즈 리니어가 또 다른 나의 인풋이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줘서 얘를 뭐 왼쪽으로도 옮기기도 하고 뭐 위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막 이래서 점점 더 복잡한 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무 복잡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덴스 레이어들이 쌓아서 비선형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예 그냥 맥스 펑션을 다시 거기다 또 걔 맥스 펑션 두 개를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서 거기다 다시 어 맥스를 또 적용하고 그걸 다시 리니어 컴비네이션해서 또 맥스를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인제 레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레이어는 그 안에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도 또 레이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뒤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마지막 노드는 반드시 한 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아웃풋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노드의 인풋은 몇 개일까? 그거는 요 세 번째 레이어의 인풋은 두 번째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드의 개수가 인풋의 개수가 아니라 이 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아웃풋의 개수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 5개. 그런데 3번 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2번 레이어의 아웃풋이 3번 레이어의 인풋이기 때문에 2번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는 2번 레이어의 아웃풋이지만 동시에 3번 레이어의 인풋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댄스는 모든 애들 다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5개가 있는. 그럼 요 위에는 지금 내가 예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렸는데 여기에 5개의 노드가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노드도 4 개로부터 다 받고 요 두 번째 노드도 4 개로부터 다 받고 그래서 1번 레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아웃풋이 몇 개냐? 아웃풋은 1번 레이어 관점에서는 4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2번 레이어 관점에서 이번에는 인풋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인풋이 똑같이 4 개예요. 왜냐하면은 위쪽 레이어의 아웃풋이 그다음 레이어의 인풋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레이어를 댄스 하면서 여기다 적어 줄 때 내 댄스 레이어의 노드가 몇 개이다만 적어 주면 되지 나의 인풋이 누구이다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인풋의 개수를 안 적어 줘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노드의 아웃풋의 개수가 나의 인풋의 개수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노드는 앞에 인풋이 몇 개인지를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레이에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 그래서 마지막 노드에서는 요 앞에 있는 애들을 예 여기 5개가 있다라고 하면 5개 많은데 일단 요 5개를 인풋으로 갖는 리니어 펑션을 요 안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W1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X1 플러스 쭉 해서 W5 곱하기 X5 여기 있는 X는 지금 처음 넣는 X가 아니라 요 바로 위에서 나온 애들을 지금 X라고 한 겁니다. 더하기 B까지로 끝나요. 마지막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썼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한 리니어 왜냐면 이 마지막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로 적어 버리면 이거 컴마 0 과의 큰 값이 나와서 0 이하의 값은 프리딕트를 못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적어 줘요.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아 리니어를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요 X1, X2, X3 여기 잘못 적었다. 이게 X5는 여기 X5여야죠. 얘네들이 이미 다 넌 리니어한 아이들인 그래서 그 넌 리니어한 아이들을 다시 웨이트를 줘서 더한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펑션은 굉장히 넌 리니어한 그런 애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노드의 모습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55551과 54431이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고 큰 차이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예 좋은 얘기인데 질문이 약간 잘못된 게 파이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파이썬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텐서플로우에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사이트에 가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예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문제는 아주 잘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써도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난 써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텐서플로에 가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예 해 보면 됩니다. 자 렐루 펑션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형태의 값을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렐루의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렐루가 뭐 이렇게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예 멋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뭐냐면은 얘가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max f of x, 0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요 f of x가 반드시 리니어한 게 아니라 이거 얘가 이제 몇 단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몇 번을 통해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fx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0 보다 큰 애들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0 보다 작지는 않게. 이게 그래서 요 맥스 얘가 rectified unit이기 얘가 이 렐루의 definition이기 때문에 이 맥스 위에 다른 값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거의 인제 변형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별걸 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위키 렐루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0 에서 끝나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여기다가 어떤 작은 값을 넣어서 펑션이 어떤 애가 살아나게 하냐면은 요렇게 생긴 애가 살아나게. 그래서 "0 이하를 다 죽이기는 아깝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은 쪼금만 살려 다오."라고 하는 뭐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자기 걸 쓰니까 뭐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지더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주장이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가중치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이게 자동이 아니라 이걸 찾아 나가는 게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중치를 찾아 나가는 데가. 근데 우리가 굳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뭐 아담 옵티마이저를 써라. 아니면 RMS 뭐 프랍을 써라. 이러면은 이 딥 러닝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각각을 이제 미분을 하고 그리고 얘 웨이트를 어떻게 바꾸고 하는 부분을 다 구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레이닝을 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 모델을 피팅한 결과로 나오는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 일단 로스를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할 때 로스는 이렇게 생겼죠. 어 1 over n 서메이션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 뭐 이거 n으로 나뉘냐 n-1 나뉘냐 이게 뭐 통계학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뭐 10만 개 데이터 할 때는 10만 개로 나누나 뭐 99,900 99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나누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W와 B를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입학이 돌아가면서 입학이 증가하면서 BOCH 아무튼 그래서 로스가 쭉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계속 줄이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심한 경우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만약에 이게 진짜 데이터의 모습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제 10 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근데 이 10 개의 숫자를 다 이용해서 얘를 맞추면 나중에는 얘가 아주 완벽하게 얘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완벽하게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 10 개도
트레인에 있는 숫자이지 테스트는 얘하고 비슷하지 얘네들하고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는 트레인을 다시 또 다른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어서 여기 있는 10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8 개만 가지고 하고 10 개는 그러니까 자 토탈 100 개가 있으면 그중에 80 개만 가지고 하고 20 개는 여기다 그냥 놔둬요. 그래서 트레인에서는 80 개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얼마일까 이러면서 모형을 계속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맞춰 나갈 때마다 요 밸리데이션을 가서 그 숫자를 계산해 봐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를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스가 같이 따라서 줄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나타나냐면은 이 밸리데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트레인 것만 사용해서 모형을 계속 줄여 나가면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면 얘가 어떻게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까지 지그재그로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오버핏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맞추지 않고 사실은 그냥 쪼금 덜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이 밸리데이션 로스를 가져오는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인제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아니 끝까지 잘 맞출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응? 어떻게하든지.'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 잘 맞추었다고 해서 진짜 다른 셋의 문제에서 잘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시 나누어서 트레인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난 다음에 쪼금 80%만 가지고 꼭 80%는 아니어도 되지만 80%만 가지고 파라미터를 찾아보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아보고 그거를 밸리데이션을 적용해서 '내가 지금 너무 과하게 추정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어 나의 지금 실제로 이걸 만약에 테스트에다 적용했을 때 나의 퍼포먼스가 얼마쯤 나올까?'라고 하는 거를 미리 테스트해 보는 그래서 하나가 그냥 로스고 또 하나가 밸리데이션 로스인 겁니다. 자 컴파일에서 옵티마이저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우리가 내가 와이색에다가 지난 강의들을 쭉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그 영어로 된 강의 내가 다른 과목에서 그러니까 1 학년 그 학생들은 이제 1 학년 학생들이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우리의 어 로스 펑션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미니멈 값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각각의 요 기울기를 구해 가면서. 이 찾아가는 방법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정한다라는 게 옵티마이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걸 쓰기로 했는데 아담은 그 앞에 있었던 옵티마이저들의 여러 가지 뭐 결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완한 아이라고 이야기해서 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물어본 건지 자 우리가 어떤 걸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심플하게 그리는 그림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어떻게 찾을까?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봤더니 이쪽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울기는 이쪽인데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쪽으로 가면 된다 해서 가서 보고 여기서 또다시 기울기 구하고 그리고 또 가서 다시 또다시 기울기 구하고. 그래서 얘는 그냥 너무 심플한 펑션이니까 이렇게 기울기만 구해서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찾는 문제는 요렇게 어 요런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게 생긴 디멘전이 큰 문제여서 실제로 이 찾아가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아담을 쓰느니 RMS 프랍을 쓰느니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 개수. 자 이 파라미터 개수가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를 잘
몇 개가 나오는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잘 이해한 겁니다. 잘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몇 번째 레이어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파라미터의 개수는 일단 파라미터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선 하나의 노드에 인풋이 몇 개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인풋이 몇 개인가를. 그래서 인풋은 예를 들면 인풋이 10 개다. 그러면 이 인풋 앞에다가 하나씩 다 W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W가 10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1 개의 바이어스를 붙여요. 따라서 인풋이 10 개면 첫 번째 노드의 파라미터의 개수는 11 개예요. 그리고는 이 레이어의 전체의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이 11개 곱하기 노드의 개수. 저 노드가 4 개가 있다면 요거 이렇게 4를 곱하네 해서 44가 파라미터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 노드는 어떠냐? 다음 노드는 그다음 노드에 그러니까 그다음 레이어는 나의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의 아웃풋이 몇 개냐가 나의 인풋이 되기 때문에 여기 노드 하나가 있으면 얘는 4 개의 W와 플러스 1 개의 웨이트 아니 1 개의 바이어스 해서 그다음 레이어 여기는 반드시 하나만 아니 그 5 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는 인제 이게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또 토탈 파라미터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의 한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의 개수는 그다음 레이어의 인풋의 수하고 같습니다. 예. 이거 설명했고 그다음에 레이어와 노드의 개수는 시행착오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인제 굳이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이겁니다. 많은 개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은 개수로 내려와라. 레이어를 몇 개를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노드를 몇 개를 정해야 되는가. 처음에 많이 시작하고 점점 줄이래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한다고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늘렸다가 또다시 줄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이 제일 유명한 부분이 이 이미지 프로세싱 뭐 이미지 뭐 이런 거여서 이거에 관한 이렇게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컴피티션을 서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 레이어가 100 개가 넘어가요. 그런 애들이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레이어의 개수가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라서 실제로 2000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레이어는 그냥 한 3 개, 4개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보니까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근데 문제는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트레이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 가지의 좋은 방향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 세상에 좋은 거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 사이에서의 어떤 그 적절한 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항상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자 밸리데이션 로스는 트레이닝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로스는 아니고요.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낸 문제는 처음부터 트레인과 테스트가 나눠져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낸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이제 트레인을 이걸 뭐 어찌어찌 하든 잘해서 서브미션을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반드시 서브미션을 해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서브미션 하기 전에는 몰라요. 테스트 셋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러 트레인 셋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트레인 셋,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우리가 한 건 하필이면 80% 인데 70%라도 상관없습니다. 요 80%만 가지고 트레인을 해 보고 몇 점이나 나올까 한번 밸리데이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트레인을 해 보고 몇 점이나 나올까. 이게 밸리데이션 셋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트레인된 아이를, 그러니까 트레인 됐으면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데이터셋은 필요가 없습니다. 트레인된 모델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적용을 한 다음에 값을 프리딕션 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근데 이 얼마가 나온다는 이 값이 누구하고 되게 비슷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계산해 본 값하고 여기서의 값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브밋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요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100% 향해서 다 트레인 해 보고 테스트 보내 봤더니 이 결과가 안 좋네. 그럼 다시 해야지 하면서 다 해 보고 다시 해 봐야지. 이러면 10 번밖에 못 해요, 하루에. 근데 일부러 얘를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나눠 놓으면 요 입학 한 번 하고 밸리데이션 해 보고 입학 한 번 하고 밸리데이션 해 보고 이래서 입학을 1000번 해 보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1000개 얻고 그러고 나서는 '아 모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더 늘려야지.'라고 하면은 다시 또 얘를 계속 반복을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게 어 주어진 트레이닝 셋을 다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예. 지금 시간이 벌써 1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그 와이색에다가 그 금융공학에 관한 이야기는 어 아마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비디오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어 볼 만한 거를 올리고 더 이상은 안 올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모두 다 어 컴피티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거까지의 그 금융공학 그 강의를 다 보고 CRR 논문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가 사실은 금융공학에서 나오는 문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낼 세 번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머신러닝을 많이 트레이닝을 연습을 해 본 다음에 내가 쪼금 더 힌트를 줄 거예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지면, 성적이 다 좋아지면 뭐 다 A 플러스를 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겁니다. 어 이게 내가 인제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해 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인제 아직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수업도 많이 빼먹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캠프닷컴에 가서 파이썬 우리가 해야 했던 거를 거기에 있는 걸 이젠 다 알아야 돼요. 거기 있는 걸 모르면 아무리 텐서플로우를 열심히 봐도 순간 모르는 게 하나 나오면 이게 지금 내가 텐서플로우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파이썬을 모르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데이터 캠프 다다시 해 보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다시 가서 해 보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 지금 아직도 헷갈린다.' 하는 학생들은 다시 데이터 캠프에 가서 우리가 해야 했던 파이썬을 다 다시 해 보고, 그리고는 텐서플로우의 요 get started의 튜토리얼에 여기에 있는 리그레션,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리그레션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걸 이해를 못 하면은
그다음에는 뭐 레이어 바꾸고 뭐 노드 바꾸고 이럴 으 그걸 그러니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아 이게 무슨 말이다, 무슨 말이다.'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냐? 가서 하나씩 실행시켜 보고 '어 여기 빈이 25 네? 이걸 28 로 바꾸면 어떨까?' 하면서 하나씩 바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저희가 찾아가서 '아 이게 왜 에러가 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얘를 그냥 Shift 엔터, Shift 엔터해서 다 돌릴 수 있다고 해서 얘를 돌려본 게 아니라 '얘는 뭐 하는 걸까? 얘는 뭐 하는 걸까?' 지금 여기에 PLT X 라벨은 사실은 이 머신 러닝을 하는데 하나도 연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학생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MPG가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데이터셋에는 MPG가 없네요." 그거는 이 코드를 이해를 못 했으니까. 여기 있는 MPG는 그냥 이렇게 스트링으로 MPG를 적어 준 거지 이거를 바꾸면 당연히 여기 MPG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다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용한 모형은 이게 다예요. 댄스 64, 댄스 64, 댄스 1. 근데 이거는 너무 심플하지. 이렇게 하면은 예 당연히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바꿔보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럴 때 인제 다른 사람들이 머신러닝 리그레션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텐서플로우로 가서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레이어를 쭉 줄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좀 더 궁금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뭐 드랍 레이어를 쓴다든지 근데 그런 거 안 써도 사실 요 레이어만 잘 바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는 인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주나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금융공학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줄 텐데 그 힌트를 사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질문이 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컴피티션으로 준 게 옵션의 가격을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딱 가격을 예측해라. 그러니까 이 예측이 얼마나 잘 맞을런지 모르지만 시장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텐서플로우가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고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 영상도 Y색의 유튜브 링크로 업로드할 겁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난주 수업 내용도 올려줄 겁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수업을 안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막 예 "링크 안 올려준다."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인제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해야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눈으로 쭉 보는 게 아니라 보다가 멈추고 해 봐야 돼요. 멈추고 해 보고, 멈추고 해 보고. 그리고 한 번 돌리는데 잘못하면 1 시간 돌아가요. 예. 예. 이걸로 오늘 수업 끝입니다. 예. 다른 질문이나 뭐 할 만한 있는 학생들은 남아 있고 아닌 학생들은 나가면 됩니다.